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왜 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전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서 내가 더 우위에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 저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전쟁의 한 원인이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사실 전쟁 이꼴은 뭐죠? 더 많은 땅을 누가 따먹느냐의 게임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거죠. 땅 한 평만 있었다면, 내가 서울에 정말 땅 한 평만 있었다면, 옛날에 그 땅 우리 할아버지가 팔아버리지만 않았었다면, 기타 등등 땅과 관련된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2026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돈이 있다 그러면 땅 사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을 당연하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인, 주식 또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변화들은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산 수단이 좀 더 다양화됐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 거지 여전히 땅에 대한 중요성은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쟁과 뭐 토지,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이 땅, 토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잘 컨트롤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용감한 시도를 했었고 그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라고 써 있죠? 경자유전 원칙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950년에 걸쳐 가지고 토지 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제 토지를 받고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토지 개혁을 성공을 시킨 나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자산을 축적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발전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혁명 같은 일을 혁명을 치르지 않고 만들어냈던 것이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을 되게 잘했던 나라들은 몇 안 됩니다. 일본, 우리나라, 대만, 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동아시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의 발전은 토지개혁 승리의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왜 잘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끔 해봅니다만 그냥 생각만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판된 이제 이 랜드파워라는 이제 토지의 힘, 땅의 힘이라고 번역해야 될 만한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책은 이제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테런 아세모글루가 추천을 해줬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책꽂이에 다 한 권씩 꽂혀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가 추천해줬던 이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검증된 책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땅을 중심으로 바라본 역사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토지를 소유할 거냐? 그리고 그 토지 소유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 다시 분산이 되고 분산이 되면 다시 집중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갈등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토지라는 자원은 이제 유한한 자원입니다. 자본? 돈이야 찍어내면 되죠. 하지만 토지는 딱 정해져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국가들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 체계, 갈등,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성패가 좌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것을 잘했던 나라,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동아시아 사람들은 역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 남미라든지 특정 지역의 거대 대지주가 아직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은 에이 그 나라는 글렀어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나라들이라고 뭐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사실은 각각의 사정과 한계 그리고 각기 다른 자연 조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 역사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요인에서는 한정된 토지라는 자원 그리고 그 토지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입지, 역사,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되게 익숙한 이야기와 되게 낯선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서양 역사에는 그래도 좀 알죠. 그러니까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혁명과 토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 정부가 토지를 기반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게 폭락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화 학습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지역에는 지금도 거대한 대토지의 소유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중남미 사람들은 착해서 그걸 그대로 놔뒀을까? 라는 궁금증.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수많은 투쟁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중남미 지역에서 토지를 둘러싼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여러 역사적 흐름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새로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농업 또는 도시 이런 식의 토지 위에 지어진 무슨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 자체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이슈들도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떻든 원주민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았던 토지를 돌려주거나 배상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느리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들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라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역사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앞쪽에서는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면 조금씩 낯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에 내가 그래도 좀 잘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루룩 넘길 수도 있는 하지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통 책을 보면 첫 번째 1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1장이 재밌어야 책이 잘 팔립니다. 근데 이 책은 1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둘러싼 여기에서의 토지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이것을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게임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토지가 체계적으로 분할되고 구획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인류가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토지에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잉여 생산물에 기반한 문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식인 거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토지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개인의 소유 토지가 너무 집중이 됐으면 이것을 잘라서 우리도 주세요. 나도 가질 거야. 라고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 의외로 이 토지를 혁명을 통한 토지 재분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인류의 본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을 다툼 속에서 누군가, 즉 토지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위계,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구가 밑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일단 고착된 토지에 기반한 이러한 위계들은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권력 이꼬르 토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 질서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이것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해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물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다라는 이 권리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보장받고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등기 띄워보면 있죠. 내 땅, 누구 거라고 하지만 그건 종이 조각 위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종이 조각을 믿고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이 권리, 토지의 소유와 관련돼 있는 이 재산권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도 제1장에서 여러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 소유 형태를 둘러싼 합리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된 토지들은 결국 혁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장에 대해서는 이 토지 소유의 재편, 그중에서도 스케일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그러한 재편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토지를 둘러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역시 이제 이 토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책에서 저자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토지의 재분배, 그러면 대지주가 가지고 있던 것을 쪼개서 나눠 가져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올바른 정의로운 토지의 재분배도 있습니다만 반대의 재분배도 있겠죠. 원래 갖고 있던 토지를 일방적으로 뺏어서 우리끼리 나눠 갖는 그러한 것도 토지의 재분배고 역사를 바꿔놓는 그러한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식민지에 있습니다. 식민지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토지들을 막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죠. 개인 소유도 있고 집단 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은 우르르 사람들이 가서 여긴 주인 없는 땅, 우리 땅이라고 하고 원주민들을 내쫓고 자기 땅이라고 갖고 온 다음에 이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취를 통한 토지의 재분배인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대개척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면 서부에 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대한 땅을 줘.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출발하니까 막 몰려가가지고 말뚝을 받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토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토지의 소유주들은 원래 다 있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이 서부 대개척의 이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었던 이런 토지를 둘러쌌던 갈등, 그리고 착취, 이러한 구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러시라고 하는 이러한 미친 듯한 질주, 그리고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역사를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주제입니다만, 똑같은 식민지를 거쳤는데 왜 지금의 미국에 있는 북미와 남미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까? 즉 대규모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지금의 아주 세계에서 슈퍼파워인 미국과 잘 살고 있는 캐나다로 대표되는 북미, 그렇지 못한 남미, 이렇게 나눠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중과 분산의 차이겠죠. 이러한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토지 소유와 더불어서 이 토지 개혁과 관련돼서도 책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토지 개혁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도할 정도로 한 사람이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토지들을 뺏어서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가슴 벅차고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의 이상과 현실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있었던 토지개혁, 토지 재분배와 관련된 과정들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잔혹한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 넓은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저자는 어떤 고착화된 사회의 위계를 흔들어 놓는, 깨버리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이 저자는 대토지를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통해서 착 뺏어서 다시 국가라는 어떠한 집단이 소유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토지와 관련된 개편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2장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아시아 국가들 경자 유전 원칙에 입각한 토지 개혁이 무조건 올바른 것은 아니죠. 모두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이 저자는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조장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나마도 대단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식의, 동아시아식의 이런 토지 분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미나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협동조합 분배 방식도 있었는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토지 분배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상과 현실은 왜 조화를 이루지 못했나와 관련된 사항도 이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서부 대개척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제3장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토지 관점, 토지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분배, 재분배와 관련돼서 핵심 키워드, 인종이라는 것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백인들이 인디안 땅들을 뺏었어.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라는 점에 대해서 이 책은 담담하게 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원주민에 대한 토지 약탈의 행위들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그러고 끝. 이게 아니고 그 다음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 미국의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 우리가 보통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당연히 빈곤한 계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왜 빈곤하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맨날 술에 쩔어서 맨날 마약을 먹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제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제 보유를 집단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토지의 최종 처분과 관련돼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 여전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팔아서 부를 축적을 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도전, 투자를 하기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빈곤의 원인이다라는 점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토지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제 3장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이 만병통치약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토지개혁을 잘 했으나 왜 계속 가난한 나라? 주로 중남미 지역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멕시코와 관련돼서 우리는 멕시코 그럼 얼마 전에 갱단, 카르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멕시코야말로 20세기 초반에 멕시코 혁명을 성공시켰던 그런 나라이고요. 그 혁명을 주도했던 제도혁명당이라는 세력이 반세기 넘게 50년 넘게 거의 일당 통치를 해오던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에서의 토지 분배, 혁명을 통한 토지 분배는 어떻게 됐나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을에 토지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으로의 회귀를 시도했던 것이 멕시코 혁명의 토지 개혁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도라고 부르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앞서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끝까지 이제 이 통지권을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로 넘겨준다라고 하지만 그 마을이 모든 처분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최종 소유와 관련된 것은 국가가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권력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죠?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제도혁명당이라고 하는 장기 집권한 세력이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권한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내가 공장을 짓던, 내가 농사를 더 크게 짓던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도혁명당 관계자를 찾아가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멕시코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더 높은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한테 토지가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잘 보인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뿐만 아니고 사실 베네수엘라도 여러 차례의 토지 개혁들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베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토지 개혁을 이제 실시를 했죠. 그래서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고 다시 배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베네수엘라는 60년에서부터 1980년대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토지 재분배를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어떤 걸로 먹고 살죠? 땅 파면 나오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굳이 이 농지를 다시 배분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나름대로 안정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만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90% 가까운 지주들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권리를 상실을 해요. 그러면 이 상실된 토지를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다음에 명확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깃발 꽂고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것처럼 인정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충돌과 갈등,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개발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7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궁금하게 생각했던 소유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띄워보면 소유주가 누군지 딱 나오고 여기에 대한 지목이 나오는 거죠. 이걸 누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과 모양을 다 문서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국가가 공인을 해준다 라고 하는 시스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등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등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뿐만 아니고 남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도시 지역은 돼 있다 하더라도 농촌 지역이라든지 저 먼 지역에서는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러한 등기,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페루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의 페루,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칠레와 더불어서 이제 태평양 쪽에 접해 있는 나라죠. 이 페루는 언제부터 이 등기와 관련돼 있는 활동을 했냐라고 하면 2000년대 들어섭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토지 등기와 관련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토지가 누구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은 이제 누가 뭐래도 국가가 도장 찍어서 너 거라고 인정해준 소유권을 받게 되니까 그 전보다 당연히 훨씬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생산성 높은 토지를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로 이주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루의 사례를 보면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이 보장이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구나. 역시 사유재산권이 좋아.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니 페루라는 나라는 독립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토지를 중심으로 페루의 근현대사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보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에 대해서 끄덕끄덕 하기도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토지를 배분을 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주고 토지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신기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독립한 나라가 바로 그냥 토지 개혁하고 토지 분배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 인정하고 빼앗긴 지주들한테는 채권으로 나눠주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치웠을까? 새삼 위에 대한민국을 만드셨던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책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결론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권력을 영구히 변화시킨 큰 흐름은 몇 번 있었냐? 2번 있었다. 그런데 지금이 2번째고 진행 중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맨날 겪고 있는 뭐 한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좀 무신경해지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토지를 둘러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시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토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한 국가, 사회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위해서는 막연한 이상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럼 필요한 건 뭐죠? 냉정한 현실인식. 우리가 어떤 현실인지를 인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타이밍,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운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효과적인 정책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솔직하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막스의 어떤 이야기들이 세련된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가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이 저자가 일방적으로 뭐 좌파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 바보 같은 놈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단계 더 내가 좀 더 알고 싶어라는 것을 원하는 독자들한테는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서부 개척, 멕시코 혁명 이런 디테일에 대한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 중심 역사에 대해서 좀 지겹고 좀 다른 지역 역사를 알지만 너무 낯설어 보이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은 딱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남미 역사에 대해서 엔트리, 입문 서적으로 활용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2026년 대한민국, 세계 둘러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을 둘러싼 논쟁이 한바탕 있다가 지금은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이면에는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네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나라는 문제에 결국은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한정된 재화입니다. 토지는. 늘릴 수가 없어요. 이 한정된 재화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둘러싼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 역사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들, 이거 역시 석유라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그 땅을 둘러싼 전쟁, 갈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랜드파워라고 하고 있는 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땅이 가지고 있는 힘, 땅으로 바라본 역사를 서술한 랜드파워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